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10월 1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5건, 그리고 오늘의 명상은 올해 마지막 분기 첫날을 맞으면 신념과 성실에 관한 속담과 명언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 연준이 물가 지표로서 가장 선호하는 PCE 물가, 핵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8월 중에 0.1% 상승에 그쳤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로는 3.9% 상승했는데요. 이는 2020년 11월 이래 최저입니다. 네, 오늘은 단신 5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9월 중에 유로존 물가가 4.3% 상승에 그쳤다는 소식입니다. 2021년 10월 일의 최저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미국이 임시 예산법 통과로 정부 셧다운을 겨우 면했다는 소식입니다. 45일간 시한부 법안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GDP의 7.4%에 달하는데요. 미국이 재정위기를 면하려면 이를 5%포인트나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 단신은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를 향해서 재상승을 시도할 듯 하다는데요. 네 가지 복합 요인으로 인해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언은 4분기 첫날을 맞아 우리의 신념과 성실에 관한 속담과 명언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Fed's favorite inflation indicator rose less than expected in August. CNBC 뉴스 보시죠. 미국의 8월 중 핵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코어 PCE가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예상을 하회하고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로는 3.9% 상승했는데 이는 2020년 11월 이래 최저입니다. 에너지와 음식료를 포함한 헤드라인 PCE는 8월 중에 0.4% 상승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로는 3.5% 상승했는데요. 재차 하락하는군요. 여기서 참고로 아시겠지만 연준이 코어 PCE 지수를 선호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소비자들은 물가의 변화에 따라서 소비 행태를 바꾸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소고기 값이 오르면 대체적인 돼지고기를 많이 사 먹게 되죠. 이러한 소비 행태 변화가 반영된 물가가 코어 PCE고요. 일반 소비자 물가 CPI는 이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죠. 이게 작년도 그 물가 상승 초기에 CPI 지수는 많이 오르는데 PC 물가가 덜 오르는 이유였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좀 거꾸로 반영되고 있죠. 8월 중 개인 소비 지출은 0.4% 증가했는데요. 전월의 0.9% 증가 대비해서 급락하였죠. 2020년 11월 일에 최저였습니다. 한편 개인 소득은 0.4%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전월 0.2%보다 높고 배당 이자 소득이 증가한 때문이라고 하네요. 연준이 선호하는 그 PC 물가가 하락함으로써 연준의 금리 정책 효과가 가시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타겟 레이트 2%를 감안하면은 좀 높죠. 특히 최근에 에너지 가격 상승이 부담스럽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는 기대가 살아났는데요. 지난번 FOMC 회의에서 페드가 연내 25bp 추가 인상을 거의 예고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겠습니다. 한편 페드 워처상으로는 11월 1일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81.7%까지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나올 여러 지표를 잘 살펴봐야겠군요.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유로존의 9월적 물가가 4.3% 증가에 그쳤습니다. 2021년 10월 1일 최저고요. 예상 4.5%를 하회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보면은 서비스 부문이 4.7% 상승하였고요. 비에너지 상품 부문이 4.2% 상승하고요. 식료, 알코올, 담배는 8.8%나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부문은 4.7% 하락하였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한 코어 인플레이션은 4.5% 상승하였는데요. 2021년 8월 1일 최저입니다. 국가별 물가 동향을 보면요. 독일은 4.3% 상승하였는데요. 전달의 6.4% 상승에 비해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프랑스도 5.6% 상승하였는데요. 전월에 5.7%보다 하락하였고요.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0.3%나 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에는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 물가가 이렇게 좀 빨리 떨어짐에 따라서 경기 후퇴, 리세션의 전조가 아닌지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정부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중앙은행 금리도 4.0%까지 상승하였으므로 경기 후퇴에 대한 염려가 생기겠죠. 미국 경제와 차이나는 점이죠. 네, 두 번째 단신은 미국 의회가 토요일 밤 늦게 임시 예산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가버먼트 셧다운을 겨우 면했다는 소식입니다. 45일부 시한부 법안이고요. 소위 스톱갭 펀딩 빌이라고 하죠. 공화당 다수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가 심합니다. 특히 하원의 경우에는 반대가 꽤 많았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이 시간에 쫓겨서 동의해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가버먼트 셧다운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죠. 두 가지 유형이 있죠. 하나는 연방정부 부채 한도 초과의 경우에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이 정부 예산 법안이 법정 기일 10월 1일까지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대체로 그 정부 예산 법안이 법정 기일 내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가버먼트 셧다운이 가끔 발생하죠. 항원에 물들어 있는 미국 의회 사진이 인상적으로 와닿네요. 신용평가들은 미국 정부의 그 크레디트 컨선에 대해서 관심이 크죠. 상습적으로 그 예산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서 걱정하죠. 마지막 순간에 가서 벼랑 끝 전술로 그 예산을 처리하고 정부 부채 한도를 조정하는 걸 보면은 미국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반증이 되죠. 네, 오늘 세 번째 단신, 미국의 재정 적자가 GDP의 7.4%까지 올랐습니다. 전시가 아닌 때에 그 재정 적자 비율이 이렇게 높은 건 처음이죠. 이에 따라 그 재정 위기를 피하려면은 재정 적자 비율을 상당히 낮춰야 하는데요. 한 연구기관에서는 재정 적자 비율을 5%포인트 이상 낮춰야 한다고 하는군요. 특히 그 정부 부채 상환 비용을 메꾸기 위해서는 재정 적자 비율을 더 많이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정세, 즉 세금을 올려서 정부 세입을 증가시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지출 감축이죠. 미국이 정부 세입에 문제가 생긴 것은 부시와 트럼프 정부의 그 세금 감면 정책이 아주 주요한 요인입니다. 만성적 부채 증가 요인도 되죠. 현재 세입은 그 GDP의 17% 수준입니다. 이를 GDP의 22%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요. 둘 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실현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파퓰리즘을 이길 수가 없죠. 현재 미국 GDP의 24%에 이르는 정부 지출 내역을 보면요. 소셜 시큐리티가 5포인트 정도, 그리고 기타 필수 항목이 5포인트, 국민보건의료 메디케어가 4포인트, 그리고 장애자 등에 대한 메디케이드가 3포인트, 국방부문이 3포인트, 그리고 국채이자 지급이 2.5포인트입니다. 기타 비국방비 중에 재량적 지출이 3.5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정부 지출을 GDP의 20% 이하로 내릴 수 있을까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출 삭감으로 60%, 그리고 세입 증가로 40%를 충당해야 하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모두 다 거의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그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QT와 금리 상승 때문이죠. 현재 3.5% 수준인 금리가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세나 정부 지출 삭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준이 다시 한번 QE, 퀀터테이티브 이징을 다시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네요. 중앙은행의 발권력으로 정부 부채를 키워간다는 얘기죠. 여기서 브레튼 우드 체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군요. 네 번째 단신,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를 향해서 재상승을 시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가지 요인을 보면요. 첫째, 원유 공급 감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가 100만 배럴, 러시아가 30만 배럴 감산을 올 연말까지 하기로 하였죠.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러시아가 에너지 검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이 시설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공급 부족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인은 원유 재고가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감소했다는 겁니다. 특히 오클라호마와 쿠싱 저장소의 원유 재고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는 국제유가의 버퍼, 완충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완충제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요인으로는 원유 선물의 베고데이션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베고데이션은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말하죠. 이에 따라 원유 정제량이 감소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또 브렌트유와 WTI 가격의 차이, 스프레드가 최저 수준에 도달해서 WTI 생산 감소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미국 경제가 3분기 중에 4%까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유 공급국이던 미국이 원유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유 가격인데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참고로 국제 곡물 가격 동향을 한번 살펴보죠. 과거에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를 때는 곡물 가격이 내리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최근에 1차 농산물 위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밀, 대두, 치즈, 밀크 등입니다. 개도국 농민들이 고통받는 거죠. 게다가 최근 폴란드 등 유크레인 농산물 수입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호식품들, 코코아, 오렌지 주스 등은 가격이 오르네요. 커피 34% 하락을 제외하고요. 커피도 후진국 농산물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지난주 중가는 PC 물가의 하향 안정화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호키시한 자세, 그리고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국채금리 상승, 유가 상승 등으로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한 달간 다우는 3.2% 빠졌고 S&P는 4.8%, 나스닥은 4.99% 하락하였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페드의 긴축 정책 장기화 우려로 10년물은 14bp 오르고 2년물은 6bp 하락하였습니다. 10년물 수익률이 현재 4.58%, 2년물이 5.05%입니다. 다음 주에는 9월 고용보고서가 가장 관심이 가죠. 그리고 파월 의장 등 다수 연준 인사들이 발언하고요. 일자리 지표가 관심입니다. 9월 중 고용 15만 명 증가로 예상되는데요. 타이트한 고용시장이 많이 안정화하는 기미를 보이네요. 실업률은 3.7%, 임금 상승률은 4.1%를 예상하고 있네요. ISM 제조업도 약세를 예상합니다. 전통적인 약세장인 9월이 끝났으니까 10월에는 바운스백이 가능할지 봐야겠군요. 네, 참고로 과거 1년간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죠. 초반에는 다우와 S&P가 많이 올랐고요. 나스닥은 서서히 올랐습니다. 그러나 중반 이후에는 이게 역전이 되었죠.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S&P가 오르고 다우가 올랐습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념과 성실에 관한 속담과 명언을 들으면서 4분기를 맞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보시기 바랍니다.